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편마비라고 하는 건 한쪽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옷을 갈아입힐 때에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 먼저 짚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될까요? 마비된 쪽과 건강한 쪽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을 먼저 입혀줘야 될까요? 그렇죠. 입을 때는 마비 쪽이 먼저입니다. 입마, 요것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정확하게요. 입마,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인 거고요. 벗을 때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고 입마,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벗을 때는 반대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상의를 입을 때는 건강한 쪽에서 마비된 쪽 손으로 시행한다. 입을 때는 뭐라 그랬죠? 입마, 마비된 쪽이 먼저인 거죠? 2번도 한번 볼게요. 하의를 입을 때는 건강한 쪽에서 마비된 쪽 순으로 시행한다. 입을 때는 뭐라고요? 입마, 마비된 쪽이 먼저가 될 거고요. 벗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건강한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상의를 벗을 때는 건강한 쪽에서 마비된 쪽 순으로 시행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벗을 때는 반대니까 건강한 쪽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요거 아니죠? 입마,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입히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고요. 벗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쪽을 먼저 벗겨야지만 나중에 마비된 쪽을 벗을 때 수월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입마,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침대에서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일으켜 앉힐 겁니다. 그때의 방법 확인해 볼게요. 1번, 대상자의 팔을 잡고 강하게 당긴다. 2번,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들어 올린다. 3번,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4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도록 한다. 5번, 요양보호사 혼자 대상자의 허리만 받쳐 올린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입니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도록 하고요. 양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한쪽 손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서 반대쪽 팔꿈치까지 깊숙이 넣어주고 다른 쪽 손으로는 고개를 지지한 상태로 신호를 주면서 천천히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요. 이런 거 암기하실 때는 조금 상상하시면서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문장으로 암기하게 되면 조금 헷갈리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직접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상상하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에는요.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는요. 한쪽 손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서 반대쪽 팔꿈치까지 깊숙이 넣어주고요. 다른 쪽 손으로는 고개를 지지해 주면서 신호를 하며 천천히 일으켜 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문턱을 오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 문턱을 오른다. 2번, 뒷바퀴를 먼저 들어 올려 문턱을 오른다. 3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부터 문턱을 오른다. 4번, 문턱 앞에서 멈춘 다음 잠금 장치를 한다. 5번, 뒷바퀴를 들어 올린 후 지그재그로 문턱을 오른다. 정답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요. 문턱을 올라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문턱을 오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문턱을 올라주면 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지팡이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요. 무조건 지팡이가 1순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선 여러 가지 강의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예요. 계단을 오를 때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건이었어요.
지건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라갈 때는요, 지건이에요. 마지막에 불판 안쪽 마비된 쪽이 가게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순서는 지건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거예요. 지건 계단을 오를 때 마지막에 마비된 쪽이 가는 거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 두 가지의 순서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계단을 오를 때 지건 요것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계단을 내려갈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개 순서가 바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먼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마비가 된 쪽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될 겁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의치가 있는 대상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에 삶아 소독한다. 2번 의치는 건조하게 보관한다. 3번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4번 잠잘 때는 의치를 끼고 잔다. 5번 의치는 세면대 바닥에 그대로 놓고 닦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닦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의치를 세정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세정제가 따로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하거나 혹은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관련해서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1번이요. 뜨거운 물에 삶아 소독한다.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이라던가 표백제와 같은 곳에 담그게 되면요, 의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번. 의치는 건조하게 보관한다. 안 됩니다. 건조하게 보관하면 절대 안 돼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겨져 있는 보관 용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냉수에 담가 두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건조하게 되는 것들은 의치 자체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작은 자극에도 불구하고 깨지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치를 보관할 때에는 건조한 게 아니라 냉수와 같은 곳에 담가 두는 것,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4번이요. 잠잘 때는 의치를 끼고 잔다? 안 됩니다. 의치는 절대 끼고 자는 거 아니에요. 잘 때는요, 구강 안쪽에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치를 빼고 자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5번이요. 의치는 세면대 바닥에 그대로 놓고 닦는다? 안 됩니다. 그대로 놓고 닦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뭔가 미끄러져서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면대 안에 종이수건이나 물수건과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깔아두고 의치 용기에서 의치를 꺼내 넣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대로 두게 되면 미끄러져서 깨지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깔고 나서 뭔가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의치를 놓고 닦는 게 필요하게 된다. 정답은 3번이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꼭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상자의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물로 매일 손발을 닦는다. 2번 손발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3번 티눈이나 굳은 살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제거한다. 4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5번 손가락, 발가락 사이는 씻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입니다. 손톱은요, 둥글게 손가락 모양에 맞춰 잘라주시면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는 게 필요합니다. 별표까지 쳐볼게요. 발가락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발톱은 이런 식으로 일자로 잘라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요. 둥글게 깎게 되면 이 가장자리에 발톱들이 살을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톱은 일자로 깎아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보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1번이요. 찬물로 매일 손발을 닦는다. 맞을까요? 아니죠. 찬물이 아니고요.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 따뜻한 물에다가 10이나 15분 동안 담가두게 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번이요. 손발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손발에 로션을 발라줘야 되는 거고요. 3번이요. 티눈이나 굳은 살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제거한다? 안 됩니다. 우리가요, 뭔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함부로 제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직접 제거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5번이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는 씻지 않는다? 아닙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도 당연히 씻어 주어야 되는 거고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잘 닦지 않게 되면 물기가 남아있게 될 거고 그 부분이 습하게 되죠. 습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손가락 사이도 당연히 깨끗하게 씻는 건데 씻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함께 기억하도록 할게요. 대상자의 올바른 체위 변경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난간은 체위 변경 시 항상 내려둔다. 2번,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3번, 피부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한다. 4번, 체위 변경 시 대상자의 발을 잡아당겨 이동시킨다. 5번, 체위 변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것, 요거는요, 별표까지 쳐보도록 할게요.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는 것, 자세를 변경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자세를 변경해 줘야지만 욕창을 예방할 수 있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정해진 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줘야지만 욕창 예방이 가능하더라.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1번이요. 침대 난간은 체위 변경할 때 항상 내려둔다. 맞을까요? 아니죠. 요양보호사 쪽의 침대 난간은 내려야겠지만 반대쪽에 있는 침대 난간은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3번이요. 피부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한다. 맞나요? 아니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시간마다?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는 게 필요하게 된다. 4번이요. 체위를 변경할 때 대상자의 발을 잡아당겨 이동시킨다. 아닙니다. 체위에 따라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지게 될 거니까 그 방법에 맞춰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체위를 변경할 때에는 가능하면 대상자의 협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협조를 통해서 해야지만 조금 덜 힘들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무리하게 하게 되면 대상자도 힘들겠지만 우리들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무리가 서로 가지 않도록 가능한 하기 전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5번이요. 체위의 변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아닙니다. 빠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거예요. 대상자의 신체 상태라던가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방법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잡곡밥보다는 흰밥을 제공한다. 2번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제공한다. 3번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한다. 4번 간식으로 케이크 과자를 제공한다. 5번 튀김이나 볶음 등의 조리법을 이용해 요리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껍질에는 지방이 되게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 수치가 높은 상태가 되죠. 당 수치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혈당이 오르도록 하는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1번이요. 잡곡밥보다는 흰밥을 제공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흰쌀밥은요.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을 급격하게 확 하고 올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을 때 흰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이나 현미밥, 보리밥 이런 것들을 먹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2번이요.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제공한다. 당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흰쌀밥이 있습니다. 흰쌀밥은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는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 맞을까요? 낮은 식품이 맞을까요? 그렇죠.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권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나서도 혈당 상승이 바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요, 채소류 혹은 해조류 이와 같은 것들은 당 지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당뇨병 대상자분들에게 적합한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이요. 간식으로 케이크나 과자를 제공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케이크나 과자도요,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에요.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식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요. 5번이요. 튀김이나 볶음 등의 조리법을 이용해 요리한다. 튀기거나 볶게 되면 기름을 쓰게 될 거지요. 기름을 쓴다는 건 결국 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삼가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튀기거나 볶는 건 좋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대상자가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의 적용 시 옳은 위치는 이물질이 잘못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캑캑거리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얼굴도 파랗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빨리 바깥으로 빼주는 중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치를 하임리히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건 이물질이 기도에 꽉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 이 방법을 취해서 이물질을 빼내주는 건데요. 뒤에서 감싸 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게 되는 거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다시 감싸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요. 이때의 부위는요, 명치와 배꼽의 중간 부분이 됩니다. 명치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뼈가 앞에 있죠. 이 끝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과 이 끝에 있는 명치 부분의 중간 부분에다가 주먹을 갖다 대는 거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랬을 때 꽉 막혀있던 이물질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몇 번? 1번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물질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합니다. 기도가 꽉 하고 막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임리히법을 적용하게 될 거고 하임리히법이다라고 하는 건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싸 안게 될 거고요. 어떤 부위에다가 명치와 배꼽 중간 부분에다가 갖다 든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안에 막혀있던 이물질이 바깥으로 내뱉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할 때 음성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할 단계는 어떤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AED,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은 전원을 먼저 켜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음성 지시가 나오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패드를 먼저 부착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게 되면 AED, 자동 심장 충격기는 그 대상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하고 나서 만약에 심장 리듬에 뭔가 문제가 있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심장에 충격을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심장 충격을 줄 거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심장 충격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순서로 우리가 AED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때 AED다라고 하는 건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요.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패드를 부착하게 되는데 패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오른쪽과 왼쪽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시 말하면 쇄골이 있을 텐데 쇄골 아래에다 부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젖꼭지 아래, 그 다음 겨드랑이 선의 중간 부분이 있죠. 그 중간 겨드랑이 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다가 패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쓰러진 대상자가 있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AED,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에는요,
먼저 패드를 부착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패드를 부착하게 되면 심장 리듬을 이 기계가 알아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 심장 충격을 주는 게 필요하다면 안내가 나옵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내가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심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면 심장 충격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 깜빡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충격이 가해지게 되죠. 이때 정기적인 충격이다 보니까 환자한테서 다른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몸이 뭔가가 붙어 있게 되면 전기 충격이 전도될 수 있어요.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는가 요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버튼을 눌러서 심장 충격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 심장 충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치매로 인한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긴 문장으로 상세히 빠르게 전달한다. 2번 몸짓이나 손짓을 사용하지 않는다. 3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4번 새로운 사물을 가지고 대화한다. 5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치매가 있을 때는요, 뭔가를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고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긴 문장으로 상세히 빠르게 전달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것들도 표현하면 안 되고요. 간단하고 쉬운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고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몸짓이나 손짓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몸짓이라던가 손짓을 통해서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4번이요. 새로운 사물을 가지고 대화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치매가 있을 때는요. 새로운 것들은 뭔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 거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가 있을 때는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익숙한 것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5번이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자극을 주는 건 좋지가 않아요.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익숙한 것들,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극을 주거나 새로운 것들을 막 주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친목계 회원들과 영화를 주기적으로 보러 다닐 때 해당되는 여가 활동의 유형은 영화를 보는 것들은 어떠한 유형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3번 사교 오락 활동이 됩니다.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건요. 여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즐기게 되는 그러한 추가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게 되는 식사나 수면 이런 활동과는 별개로 우리가 개개인이 갖게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 될 거고요. 이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재미도 얻을 수 있고 행복감도 얻을 수 있고 만족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간혹가다라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개발 활동 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책 읽기라던가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뭔가를 배워서 내가 성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 개발 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이요. 가족 중심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끼리 소풍을 가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 있을 때 우리는 가족 중심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보기에는 없지만요. 종교 참여 활동도 있어요. 교회라던가 사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종교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여가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운동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도 여가 활동에 해당이 되면서 유형 중에는 운동 활동이 되는 겁니다. 5번 소일 활동이 있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텃밭을 가꾸거나
식물을 가꾸거나 간단하게 신문을 보거나 내가 혼자 즐기게 되는 소일거리들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소일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의 정답인 사교 오락 활동에서는요, 영화가 나왔는데요. 영화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연극도 있을 수 있고요. 음악회를 가는 것들, 전시회를 가는 것들,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사교 오락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본인의 주관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번, 대상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하기 위해. 4번, 업무의 부담을 알리기 위해. 5번, 요양보호 서비스 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남기게 될 거고요. 어떠한 서비스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더 질 좋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우리의 기록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관리, 지도받는 용도로도 쓰이가 있고요.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록을 통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수가 있는 거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달달달 암기할 필요 전혀 없고 좋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청각장애 대상자, 3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4번 자주 많이 식사하는 대상자, 5번 백내장 대상자. 어떤 대상자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연화라고 하는 건요. 삼켜서 넘기는 거예요. 음식을 삼켜서 넘기는 건데 이거 자체에 장애가 있게 되면 잘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적게 먹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요. 영양적으로 불균형된 그러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이가 많은 것들, 어떠한 질환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우울하거나 알코올 중독, 아니면 식욕 부진, 오심이 있을 때, 오심이라고 하는 건 메스꺼움이에요. 이와 같이 뭔가 먹기에 어려운 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화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의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배설물의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괜찮은 정상적인 경우가 언제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1번 소변이 탁하다. 2번 소변의 냄새가 심하다. 3번 대변에 피가 섞여 검붉은 색이다. 4번 대변이 심하게 묽다. 5번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입니다.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다 라고 하는 건요. 정상 컬러예요. 정상적으로 우리는 옅은 노란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소변이 원래는 탁하면 안 되죠. 맑아야 되거든요. 탁하거나 갑자기 냄새가 심해지거나 대변해봤는데 피가 섞여 있거나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이렇게 뭔가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소변이 옅은 노란색을 띠는 건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왜 뭔가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양상이 바뀌었거나 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즉시 보고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노인의 근고격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키가 커진다. 2번 골격이 작아진다. 3번 관절 운동이 확장된다. 4번 어깨가 넓어진다.
5번. 여성은 골반이 좁아진다. 우리가요, 노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모든 필요한 기능들이 저하가 됩니다. 떨어집니다. 요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답은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골격이 작아진다. 키는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뼈와 같은 것들이 다 축소가 될 거기 때문에 키도 작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3번이요. 관절의 운동도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한됩니다. 어깨도 당연히 좁아지게 될 거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골반이 오히려 넓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때문에요?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골반이 넓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인이 되었을 때는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다 떨어진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골반과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죠. 다 떨어지는 건데 얘는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만 정확히 암기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골반이 넓어질 수 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요? 그렇죠. 4번입니다.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갑자기 졸지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뇌졸중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는 것. 막혔을 때 우리는 뇌경색이라고 표현하고요. 터졌을 때, 피가 났을 때는 뇌출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비가 있거나 말을 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의식 수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경학적인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이러면서 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장애와 같이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표현합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는 뇌경색이라고 표현하고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킨슨 질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간혹 가다가 어떠한 질환인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파킨슨 질환이다라고 하는 건요,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뇌신경에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뇌신경세포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분비가 되어야 될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파킨슨 질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뇌신경세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파괴가 되면서 거기서 필요한 물질이 분비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파킨슨 질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